자, 최고의 전략을 실행하는 두 플랜 A, 이번에는 별표의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별표의 최적화라는 개념 자체는 좀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네,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종의 여러분들의 점수 및 등급을 마지막에 한 단계 더 높여드리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인데요. 꼭 익혀두셨다가 수능 당일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서 수능 국어 만점 혹은 등급 하나를 올릴 수 있었던 학생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꼭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의 최적화라는 기술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틀릴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 네, 이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틀릴 문제를 미리 알면 되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마지막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수능 국어가 좀 쉬워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1등급 컷이 굉장히 높음과 동시에 등급 간 간격이 되게 촘촘해졌어요. 작년 2014 수능을 보더라도요. 2014년도 수능을 보더라도 국어 A형과 국어 B형의 등급 컷이 국어 A형은 96점과 91점, 그리고 국어 B는 96점과 92점에서 등급 컷이 나뉘어졌습니다. 1, 2등급이요.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등급 간의 차이가 두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판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고 하시면요. 내가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문제가 94점이다. 이러면 2등급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한 문제만 고쳐서 맞출 수 있으면 96점으로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극단적인 경우에 두 문제만 더 맞추게 된다면 3점, 2점 맞추게 된다면요. 국어 B형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판에 고쳐서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물론 베스트 케이스는 한 번에 풀어서 한 번에 다 맞추는 것. 즉, 한 번에 진짜 객관적으로 수능적 사고력에 맞춰서 제대로 풀어내서 맞추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요. 그런다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는 시험이 무엇이죠? 수능이죠. 그날 하루의 언어 영역, 수능 국어 결과에 따라서 내 대학 합불이 나뉠 수 있고요. 수시 합격자들 경우에는 정시로 가더라도 대학 급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어 1등급 학생들과 3등급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은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한 문제 더 맞추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리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대신 별표를 쳐야 되는데요. 어디에 별표를 치느냐? 바로 제대로 풀지 못한 문제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푸는 문제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항상 강조하죠. 네. 제대로 푼다는 것은 지문 독해, 문제 독해, 선지 독해를 하시고 지문을 읽고 이해한 후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풀어서 그것에 맞는 선지를 고르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문제를 제대로 푼 문제라고 합니다. 지문에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찾아서 문제를 풀었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아닌 경우에만 바로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채점을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풀었습니다. 인문 지문을 풀었는데 그 문제가 21번, 22번, 23번이에요. 21번 내용 일치 문제 제대로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풀었다. 풀고 넘어가시고 22번 보기 문제, 보기 읽고 제대로 지문에서 이제 내용을 찾아가지고 풀기는 했는데 약간 찝찝한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이 근거 같기는 한데 문제에서 시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22번에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23번 어휘 문제는 제대로 풀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문제를 푸시고 되돌아와서 이 25번 문제를 다시 한번 객관성 있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문제가 아리송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요, 좀 더 객관적인 사고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하기 시작한 부분으로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럴 때는 붙잡고 있어봤자 별반 이 문제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마지막에 별표 친 문제들만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객관성 있게 풀이를 할 수만 있다면 고쳐서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별표에 최적화를 하다 보면은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첫째, 별표를 치고 틀린 경우, 별표를 치고 맞은 경우, 별표를 안 치고 맞은 경우, 별표를 안 치고 틀린 경우. 자, 가장 베스트는 물론 이 경우겠죠. 별표를 안 치고 맞았다. 나는 자신 있게 풀었고 실제로도 답이 맞았다. 우리는 국어 영역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 수준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도 못해요. 좀 잘난 척 같나요? 네. 내가 해도 못하니까 너희들도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자, 별표를 치고 맞은 경우, 이게 소위 말하는 감으로 풀었다. 네, 이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두 플랜 A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무조건 근거를 갖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거를 가지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근거인지 확신이 없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찍었을 경우에는 다시 봐야겠지만 이렇게 푼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진짜 감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질적 근거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 이것만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드립하고 공부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수능 국어를 위해서 이것까지 드립하고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드립하고 공부해야 되는 경우는 이 2가지예요. 첫째로 별표를 안 치고 틀린 경우부터 별표를 치고 틀린 경우부터 볼게요. 이렇게 틀렸으면요, 지금 상황에서 9월 전까지는 이렇게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푸는 문제가 객관적인 수능적 사고력에 맞춰서 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요. 다만 내가 별표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별표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별표의 이유라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지문, 문제, 선지. 이 3곳에서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못했거나, 혹은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 이 경우를 모으셔서요, 별표를 친 이유를 따로 모아주세요. 뭐 타이틀은 나는 이래서 별표를 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권해드리는 건 노트에다 하는 거로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조그만 수첩도 괜찮습니다. 이 이유들을 모아서 항상 수능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디서 지금 약점이 있고 어느 부분을 계속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 번에 드립하고 어떤 책을 공부한다거나 뭐 어떻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공부한다,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내 문제점을 인식을 시키고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별표를 안 치고 틀린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나는 확신을 갖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문, 문제, 선지 중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는지. 별표 치고 틀린 것을 공부하는 경우랑 비슷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고 과정, 서술 및 수정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틀린 경우에는 밑에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지를 적어주세요. 마치 해설을 하듯이. 그런 다음에 그 사고 과정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지만 수능 국어는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백서 2004년도 수능 기출 분석해드리면서 수능 문제풀이 원칙 강의에서 두플랜 A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참조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지문 독해, 문제 독해, 선지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틀리는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걸 반드시 믿고 공부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드린 이야기지만 수능 국어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네. 그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사고 과정,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서 나의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로 풀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것에서 여러분들의 성패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의 최적화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네, 우리가 틀린 문제들이 모두 별표침 문제 안에서만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즉 별표침 문제들, 별표를 안 쳤으면 무조건 맞았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 별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가장 쉬웠던 수능이 2006년도 수능 국어, 그걸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했었는데 그때 당시 1등급 컷이 98일 정도로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가 한 7, 8개 정도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물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차차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별표는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별표에 최적화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등급을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만점을 못 받는 학생을 만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꼭 믿고 열심히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